가장 힘든 곳이 어디인가요? 기존 병원 업무과와의 어떤 것이 다른가요? 2200이면 사실 무경력 신입이기 때문에. 자, 안녕하세요, 승구세오의 승구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각 영상들별로 댓글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댓글로 다 답을 했어요.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제가 답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길어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간단한 질문들부터 빠르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엔 또 좀 긴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이가 30대인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많이들 물어봐요. 30대인데 취업은 당연히 할 수 있죠. 30대면은 아직 젊은 거고요. 그때를 근데 놓치면 안 돼요. 경력을 꾸준히 쌓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쉰다거나 아니면 이런 시간을 가지지 마세요. 가능하면 어디든 취업을 해가지고 간단한 업무라도 어떻게든 하시는 게 경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수납할 때 컴퓨터에 다 뜨는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 암산을 하는 건가요? 수납은 당연히 컴퓨터에 다 뜨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수납할 때 다 오더를 넣어요. 기본적으로 작은 서류도 다 직접 오더를 넣기 때문에 그 오더가 가격을 다 정해줘요. 그럼 수납에 당연히 다 뜨게 되는 거고, 만약에라도 각 병원마다 따로 판매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거는 사실 옆에 계산기가 있잖아요. 암산은 할 일이 없습니다. 계산기 또는 컴퓨터 계산기,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의무 기록사나 청구 자격증 비전공자도 취득할 수 있나요? 자, 의무 기록사 같은 경우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세히는 까먹었는데 보험정보관리사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관련 보건행정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계열 나오신 분들은 의무 기록사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비공자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청구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청구 자격증 보험 청구 자격증, 보험 심사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1급, 2급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공자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있는데, 보험 청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하는 게 있고 사기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사기관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이름은 다 비슷한데 사기관에서 하는 건 따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정 안 해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시간을 들이더라도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가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 의무 기록이라는 거는 수술 중 사고가 있거나 이런 기록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거를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하는데, 의무 기록사는 보통 청구로 많이를 해요. 왜냐하면 청구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또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편해요. 다음, 업무과에서 엑셀 사용은 보통 어떤 것을 하나요? 엑셀 사용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어떤 데는 엑셀을 아예 안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유 파일을 써가지고 스케줄을 같이 공유하는 곳도 있고, 사실 어떤 형태의 파일을 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엑셀 난이도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잘하면 잘할수록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겠죠. 파일들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정을 해주겠죠. 근데 못한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좀 컴퓨터 상식이나 그런 것만 좀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 여러 병원 중 가장 힘든 곳이 어디인가요?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형외과, 요양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이거는 과를 따지시면 안 되시고요. 규모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의 사이즈가 크고 사람들이 전혀 유동이 없는 곳에 가면 또 아예 엄청 한가하기도 하고, 사람도 엄청 다니는 곳은 또 엄청 붐비고 바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의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우선은 규모가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굳이 과목별로 제가 가장 힘든 곳을 알려드린다면은 수술하는 곳이겠죠. 수술실이 제일 힘듭니다. 바쁘고 이런 것보다도 멘탈이 강해야 돼요. 아무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대학병원 수술실들이 정말 힘든 곳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동네 로컬이나 이런 데서 따지면은 시술을 하는 곳, 피부과 이런 곳이 힘들 수는 있어요. 아니면 성형외과.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시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정돈도 깔끔해야 되고, 항상 세균이나 이런 감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원무과에서 제일 힘든 곳은 사고 처리하는 곳, 자동차 사고, 보통 정형외과에 많이 들어가죠. 자동차 사고 또는 뭐 보험과 관련되는 곳이 가장 힘들어요. 서류가 정말 까다롭고 아무래도 보험과 관련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낀 병원이 모든 걸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 남성이 요양병원 무경력 신입으로 들어가면 연봉 2,200으로 시작하면 보편적인가요? 원무팀인데 연봉은 매년 오르는 건지 1년마다 협상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연봉 2,200인데 월 200은 안 되네요. 최저임금으로 거의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하루 9시간, 만약에 요양병원이면은 오버타임은 모르겠고 아무튼 교대 근무는 있을 수 있겠네요. 나이트 시프트 저녁 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버타임 근무 시간을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연봉이 합산이 되니까 조금 상승할 거라고 보이고요. 2,200이면 사실 무경력 신입이기 때문에 맞는 금액이에요. 다만 연봉은 매년 오르는 건지 1년마다 협상하는 건지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병원마다 달라요. 약간 옛날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1년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조금씩 올리는 거를 이제 습관화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협상 또는 정말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취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러시면 첫 1년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본인의 업무 범위를 좀 늘리시고, 업무 범위를 늘린 후에 협상을 해보세요. 1년마다 오르는 건지 이거는 사실 그 주변 다른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참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문대 보건행정과를 최근에 졸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습 한 번 못하고 졸업을 해서 병원 현장에 대해 무지한 상태인데요. 간호조무사 학원을 1년 다녀서 따고 난 후 업무과 쪽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스펙에 도움이 될까요?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건행정과를 나오셨으면은 아무리 전문대여도 우선 보건행정과 타이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 곳에 가면은 전문대 뭐 4년제 이런 거 따지기도 하겠지만 업무과에서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못한 거, 실습은 많이 이력서에 넣어주세요. 사람들이 그 실습들을 어느 정도의 경력으로 인정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랑 현장이랑은 좀 차이가 커요. 근데 간호조무사 학원을 1년 다니셨으면은 실습을 하셨을 건데, 학교를 다니실 때 실습을 못 하신 거고 간호조무사를 하시게 되면은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실습을 하셨을 테니까 그것도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문과 쪽 취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스펙이 도움이 된다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스펙인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실 건지, 그리고 본인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면접할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원무과가 박봉이라고 들었는데 많이 박봉인가요? 방사선학과로 편입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원무과가 박봉이라 해야 되나? 결국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빨이에요. 물론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기사이기 때문에 의료 기사분들은 어디 가도 조금은 더 많이 받아요. 그게 막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접수만 하고 뭐 수납만 하고 이 선에서 업무를 이제 항상 하실 거면은 박봉이라고 할 수는 있네요.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돈을 보시고 하시는 거면 방사선학과로 가시는 게 낫죠. 방사선학과가 초봉이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600 이상 차이 납니다. 원무과랑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학병원 원무과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원무과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데 기존 병원 업무과와의 어떤 것이 다른가요? 건강검진센터에서 하시는 거는 사실 큰 업무 범위가 크지가 않아요. 비슷한 일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보고, 그렇죠. 서류만 좀 달라요. 로컬 병원이든 다른 병원 어디를 가든 근데 건강검진 관련된 항목들이 많죠. 건강보험이랑 관련된 서류들, 그건 기존 병원 또는 뭐 건강검진센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더 건강검진센터가 많을 뿐이에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으시면 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